매주 수요일 코너 파일럿이지만 이제부터 계속될 코너입니다. 정책과 딜레마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받으셨어요? 전 국민 한 번 나눠줬죠. 전 국민한테 가족당 평균 100만 원씩 쭉 나눠준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재난지원금 왜 받게 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 제안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정책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제안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 실현되게 된 건데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한테 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고마우시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오늘 고마워해야 될 이분은 바로 윤형중 랩 2050 대표입니다. 윤 대표님 모셔서요. 한 주간의 주요한 정책 매주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오셨는데 저는 익숙해요. 네. 저하고 같이 지금 대표 맡고 계시는 랩 2050 같이 만드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일하셨고 저는 그래서 랩 2050에서는 서로 직함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릅니다. 형중님이라고 항상 불렀고 형중님도 저를 원재님이라고 불러서 더 익숙한데요. 지금은 싱크탱크 랩 2050 대표님이시고 전문기자 출신이시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통이신데 본인 소개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민간정책연구소 랩 2050의 윤영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자를 하기도 했었고 또 프리랜서 정책연구자를 하기도 했었고 또 랩 2050의 연구원이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상임이사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직업을 거친 것 같지만 사실 해온 일은 굉장히 일관되고 좀 단순합니다. 정책을 분석하고 또 논평하고 또 이제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좀 사명 중심으로 조금 단조롭지 않게 설명을 해보면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선거에서 제일 안 중요한 게 정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치의 중심에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주류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방송도 그 정치 방송도 있고 경제 방송도 있잖아요. 근데 정책 방송은 없단 말이죠. 정치 논평은 있고 경제 논평은 있는데 정책 논평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의 중심에서 사실 정책이 있어야 되고 경제의 중심에도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책이 왜 중요한지 또 정책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제안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2019년 10월 달에 기본소득 연구를 여기 계신 이제 원재님과 열심히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당시 굉장히 긴급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연구를 해오던 맥락에 있는 기본소득 방식을 활용한 재난지원금을 좀 써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한 언론사에 이제 칼럼으로 또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저도 그 논쟁에 참여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했었죠.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이런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이 코너 이름은 이제 정책과 딜레마입니다. 정책이 딜레마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복지 많이 하면은 좋지만 또 세금 걷어서 재정이 써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정책마다 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성장 많이 하면 또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뭘 할지에 대해서 딜레마를 좀 주로 다루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지은 제목인데요. 정책과 딜레마라는 이제 코너에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1년 6개월 넘게 연재를 해왔었고요. 제가 많은 정책 논의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많은 정책 논쟁이 어떻게 논쟁이 진행되냐면은 이 취지가 옳다, 저 취지가 옳다. 너네들은 사실 취지가 좋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오래된 속담 중에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 맞죠.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 모든 정책들은 다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들이에요. 그 정책이 선의가 있다 없다라는 따지는 논쟁은 사실은 그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논의를 하려면은
이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낼 수 있는지 철저하게 그 정책에 대한 효과와 그걸 평가와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정책을 일부러라도 딜레마 속에 한번 빠뜨려 보자. 딜레마 속에 빠뜨린다는 의미는 정책의 모든 정책은 다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두루 고려해서 그 상당히 세심하게 진단을 하다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쭉 칼럼들을 써오면서 공통적으로 좀 발견한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냈는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차차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논쟁에서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 정책은 선하고 네 정책은 뭐 악하다.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정확하게 예. 효과가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선한 의도로 시작된 많은 정책들이 그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상당히 그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정책을 만들고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선의와 취지보다는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정책 연구 한 20년 해왔는데요. 하여튼 정치 바람이 휩쓸리면은 이게 원래 취지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딜레마를 통해서 한번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딜레마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 논의를 좀 가져오셨는데요. 특별법이 아직 없는 거죠. 이 법안이 어떤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국회 개원 때부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20개 정도 그 노후도시 그 재건축에 관련된 특별법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 이름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보통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면은 법안들이 나중에 이제 병합이 돼서 병합된 하나의 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안이 이제 일교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신도시의 그 아파트의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되려면은 그냥 재건축돼 똑같은 평수에 그 똑같은 규모에 이렇게 재건축되면은 사실 그렇게 재건축할 만한 요인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용적률을 한 300%에서 한 500% 정도까지 그 높이게 해줬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사실 그 재건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들이 이번 이제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뭐 용적률 높이고 그건 이제 좀 사업성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이게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우리 아파트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통과했다는 예. 게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거죠. 네. 뭐 하여튼 그것에 이제 말을 그 기준을 낮춰준다. 그렇습니다. 쉽게 이게 재건축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일기 신도시만 특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 일기 신도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일기 신도시에 살지는 않으시는 또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것 같아서 일기 신도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당 일산이 일기 신도시죠? 대표적이죠. 네. 예. 노태우 정부의 주택 공급 200만 채 공급이라는 노태우 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표 공약이 있었거든요. 200만 채. 예, 200만 채 네네. 공약 있었는데요. 그 공급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이제 일기 신도시 물론 그 전부터 계획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이제 1989년 이후부터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들이 경기도 분당과 일산이고요. 또 이제 평촌, 삼본, 중동 지역 등도 그 수도권 일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 수도권 신도시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상계동과 중계동 지역, 그리고 부산 해운대 지역, 그리고 대전의 둔산 지역, 인천의 연수 지역 등 전국의 51개 지역, 또 총 주택수로 합치면 103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 103만 가구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이 되는 거죠.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해관계자가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면 많고 또 뭐 전체 국민에 비하면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지금 후다닥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대치 국면이고 법안이 거의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법은 쉽게 이 상임위 통과해서 상임위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일정은 본회의 가서 통과되면 가결되면 그 다음에 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월 안에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 지난 국회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논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 수도권이 더 잘 살 수 있게 수도권에 더 좋은 주택들이 공급되게 하는 정책들을 쓰게 되면은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이 논의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빠른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 외 지역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사실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갈등들이 내 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그 바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그 목소리는 아무래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번에 이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될 것이죠. 목소리 크게 내는 의원들은 있는데 반대하는 큰 목소리 내는 의원들은 반대하는 없다. 분들은 내가 반대했다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 지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책임져야 되니까. 이 지역에 지방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죠.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특혜를 주는 법이에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금액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이익이 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재건축을 할 때 본인의 부담금을 아예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고요. 부담률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부담금은 이익이 3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줬었는데 8천만 원부터 이제 면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부담률도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적인 부담 금액이 한 2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예, 서울의 중계동, 상계동도 중계동, 이제 상계동. 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각 아파트의 뭐 평수나 입지에 따라서 또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이 얼마냐 또 새로 받게 되는 용적률이 몇 %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상당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요. 또 환수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게 되게 그러니까 상계동이나 중계동 사시는 분이라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과 안 됐을 때에 비해서 7천만 원 정도 재건축 부담금이 절약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근데 그것만이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만약에 네, 당연히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또 시장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부분의 재건축이 그 플랜카드를 괜히 거는 게 아니에요. 플랜카드를 걸게 되면은 그 이제 내가 부담금 1억 4천만 원을 돈을 내고서 그 아파트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크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 차익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 법이 특별법이 없어도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곳들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는요. 20년 정도 살려고 짓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만 20년, 30년 지나면 아파트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서양에 나가 보면은 저는 별로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100년 된, 200년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이제 노후된 주택들의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적정 그 건축물의 적정 수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적정 수명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그 건축물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이제 신축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의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이 신규 특별법에 따라서 한 2년 뒤, 3년 뒤부터 본격적인 그 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건설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될 것 같고 만약에 12월 안에 통과된다면 2, 3년 안에 재건축이 상계동, 중계동을 포함해서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서 대규모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한꺼번에 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또 이익은 재건축에 참여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근데 또 마냥 이런 이제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수도권이 아닌 곳에 우리가 좋은 입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교육이나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면은 괜찮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여건이 수도권에 살게끔 많은 유인 체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의 지속적인 공급,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호가 있어야만 그 수도권의 집값들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은 뭐 20년, 30년 산 주택들을 허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원칙적인 부분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의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집값이 막 2배, 3배로 뛰게 되고 그것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그 정권을 잡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실패가 되고요. 또 개인들에게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를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법 없으면 공급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돈 7천만 원 더 내면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그렇지만은 어차피- 않은데요.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예,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라는 판정을 또 받아야 되는데 완화나 면제가 되면은 또 이제 그게 쉽게 될 수 있고요. 그게 시간은 땡긴다. 네. 근데 다만 지금의 교통 체계가 신도시, 그러니까 몇몇 택지가 이미 그 조성돼 있고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곳들 위주로 수도권 그 이제 교통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수도권 아닌 지역이면 더 좋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공급을 더 하려면은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또 조성을 해야 되고요. 공공택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거기에 맞는 이미 광역교통망 체계를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통체계도 잘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을 무조건 막을 일은 또 능사는 아니고요.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시그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은 좀 침체기니까. 그런 원래는 거죠? 침체기를 맞이해야 정상인 고금리 상황인데 네. 올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좀 특이한 상품을 40조 넘게 풀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내려야 할 주택시장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래도 공급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특혜를 줘야 되냐 진짜 딜레마 같은데 이게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떻게 이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딜레마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법은 이 법대로 통과되는 거는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꼭 막아야 할 법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일단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건설 폐기물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아직 별로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1개 지역이나 해당되잖아요. 이곳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세 난민 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집의 공급 대책들이 잘 마련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공급 계획을 주택 공급 계획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공공택지 조성을 계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네. 두 번째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네. 한국의 아파트 값을 지금보다 막 30%, 50% 줄일 게 아니라면은
저렴하고도 질 좋은 주택, 공공주택이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신규 택지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잘 조성하는 곳에 대한 교통 대책이 당연히 수반돼야 됩니다. 교통 대책. 네. 네. 공공택지, 공공주택, 교통 요 대책을 마련하면서 특별법으로 공급을 늘려가면서 그래도 좀 해보자. 네. 이게 오늘 딜레마의 다만 결론이에요.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된다. 천천히 네. 그 건설 쓰레기 한꺼번에 나오지 않게 순차적으로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면서 네.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늘의 이 정책과 딜레마의 첫 번째 결론이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남마처럼 얽혀 있는 딜레마를 쫙 해결을 해주실 거죠? 네, 이거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정책인데도 시급하게 진행됐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시급한 정책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딜레마의 이번 관점으로. 주에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 전세 사기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주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여쭐게요. 시간 되세요? 다음 주 네, 수요일 낮 12시 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이고 오셔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윤영중 랩2050 대표님 모셔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기는 하되 이 쓰레기 대책이나 교통 대책, 공공주택 마련하면서 하자 이렇게 결론 내주셨고 다음 주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랩2050의 윤영중 대표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